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토론회나 또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이런 장애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까 이제 보니까 설문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번 설문지, 뭐 2번 설문지에 여기 올 때 무엇을 타고 다녀 오셨습니까? 이런 설문지 있고 교통약자분들이 함께 그런 이동수단에 타본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아까 이렇게 이제 잠깐 들었는데요. 아마 그분은 계속 자가용만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그 학회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미용류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크게 5유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포함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장애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오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많은 아이들도 봤을 것이고 혹시 임산부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어르신이 타고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 사실은 교통약자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만 교통약자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버스를 타고 다녀도 야 장애인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통약자의 개념에는 훨씬 더 넓은 부분이고 그 교통약자의 한 35% 정도 중에 장애인 영역은 굉장히 적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사실은 장애인분들만 오시는 자리가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또 임산부와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더 함께 왔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장애인들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도 홍보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루는 불평등이 없어지고 그게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차 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한 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저도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토파보기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실태조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4차 증진계획, 마지막 제가 생각했던 영역들과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우리 한국에 내렸던 접근권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에다가 아니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이동권과 관련돼 있던 결정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1조에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본 방향,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 환경 실태, 그다음에 이동 편의 개선과 또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 확충에 관련된 부분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계획 안에 꼭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보면은 교통약자랑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로 되어 있고요. 고령자를 할 때는 65세 이상, 어린이를 할 때는 5세부터 9세, 그다음에 임산부를 할 때는 통계상 인구 출생 그런 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자랑 0세부터 4세 어린이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에 또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동권이란 그 권리가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동권이란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통수단이란 또 뭐냐 이렇게 보면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이동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영역概念을 다 교통수단이라고 있고 법에서는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이동시키는 걸로만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꼭 교통약자 이동증진법 외에 편의증진법 외에 보행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네 가지 큰 법을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5,140만 명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1,600만 명 정도가 교통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는 31.2% 정도, 2024년 기준으로는 31.2% 정도가 교통약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지만 다른 영역들은 전부 다 나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2세부터 90세까지 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나 어린이나 이쪽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을 빼더라도 이제 31.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교통약자 인구 위치를 보시면 2024년에는 28.9% 정도가 교통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교통수단, 두 번째는 여객시설, 세 번째는 보행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와 특별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객시설은 버스 정류장, 터미널,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산, 그다음에 보행 환경으로는 보도와 횡단보도와 지하, 육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항공기는 안 들어가고 여객선은 안 들어가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항공기 영역과 선박이 포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동편의 실태조사에는 이 두 영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4차 광주시 계획에도 이 영역은 빠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교통수단 도입률 및 현황과 계획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우리 현재 2022년부터 2026년 과정 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2024년까지 해서 450대를 도입하겠다, 저장버스를 도입하겠다 해서 목표 대비 한 45%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은 128대에서 100%를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장애인 활동가가 저한테 카톡으로 본인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책자에는 없는데 어제 저녁에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우리가 지금 다 해서 394대 이게 여기 있으면 412대가 있습니다. 412대니까 999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1.2%인데요. 여기 마지막 보면은 12월 말까지 해서 60대를 도입을 해서 아까 45%를 맞추겠다라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은 127대인데 12월 말까지 한 대를 신규로 도입해서 128대를 해서 원래 목표를 맞추겠다라고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20개 역에 20.5km가 해서 평균 하루에 240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4개의 양을 합쳐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24편성, 3편성이 되고 있고 아까 버스는 999대, 운행버스가 999대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은 101개 버스 노선에 마을버스가 또 88대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2368개의
버스 정류장과 현재 무장의 버스 정류장은 311개가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현황은 현재 우리가 유스케어에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가 250개의 노선이 있고 하루에 1,579회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마을 단위에 또 8개의 작은 터미널들이 좀 있습니다. 교통 관련 공공 계획으로는 국가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요. 국가 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보통 이런 계획은 20년 단위, 30년 단위로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이런 영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편의 실태 조사에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이 있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죠. 버스 차량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지만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철도와 항공기와 선박, 그다음에 고속철도 이 영역들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지방계획에서는 그 외의 것들을 표본 또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수단별 또 포도시설별 조사 범위들을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안내 방송이 되고 있는지 또 문자 안내판이 되고 있는지 또 행선지 표시가 구분이 돼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영역들을 이렇게 조사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내부 시설에 휠체어 승강 설비가 있는 것인지 또 교통약자용 좌석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교통약자 좌석 해가지고 노란 걸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역사에 이런 전용 화장실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수직 손잡이 우리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손잡이 같은 것들이 또 키가 작은 분도 있고 키가 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좀 넓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 그다음에 지하 보도, 육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범위 안에는 매개시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역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것인지 그 주 출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어떤 범위의 보도가 있는 것이 통행로가 있는 것인지 최소한 1.5m 이상의 통행로인지 양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너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매개의 시설이고요. 내부 시설로는 뭐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런 부분이고요. 위생시설은 화장실, 또 세면대, 또 소변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내시설은 음성으로 안내 방송들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안내에 접자 블록이 있는 것인지 그 밖에는 매표소 같은 거 우리도 이제 고속 버스를 타려면 매표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매표소가 또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매표소에서 표를 끊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에는 모든 장애인 아니 교통약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 외에 비교통약자와 교통약자를 함께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요 항목으로는 만족도, 교통수단의 만족도, 이용시설의 여객시설의 만족도, 도로 이용의 만족도 크게 세 가지 영역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광주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실태조사 결과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적합률이 94.9%, 약 95%고요. 미설출이 0.7%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적합이 4.4%인데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미적합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영역 많은 부분은 승강구의 바닥면과 계단을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의 색깔과 버스에서 내려오는 그 색깔이 거의 같은 회색이다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데서 그것들을 구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좌석이 3분의 1 이상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체의 3분의 1 미만으로 이렇게 설치됐다는 거죠. 이런 3분의 1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의 약 35% 정도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 차량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적합률이 약 93% 정도, 미설출이 7.1%인데 그것도 목적지 표시라든가
야간에 좀 식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우리 전용차 광주에서는 세비콜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비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비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그런 개조된 차량이다 보니까 그건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련되기 때문에 기준은 없지만 그냥 대수로만 하면 99%가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체어 리프트는 100%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객 시설로 보면 터미널 같은 경우는 73.9%가 기준 적합이 있는 미적합이 26%인데요. 점자 블록과 위생 시설에서 소변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버스 정류장은 65%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미설출이 30.6%인데 유도 블록, 점자 유도 블록 같은 것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도 94% 정도가 편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철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그 근처에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도시철도를 타고 싶은데 장애인 주차 전용 주차 구역이 부족하거나 또는 세면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고요. 이제 유일하게 또 양동 시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음향 신호기가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띠링띠링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횡단보도 지나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설치가 1719개니까 거의 이제 한 70%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녀 시간 표기 이런 부분들도 한 50%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우리가 흔히 볼라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뚝의 설치율이 기준이 81%, 미적합이 거의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볼라드에 누군가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재질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트럭을 밀면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돌로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볼라드를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 시설 도로 흔히를 보면은 한 55.9%만 기준 적합률이고 미설치율이 38.1%로 여전히 점자 블록이나 이게 적합률이 아주 낮다. 설치는 되어 있는 적합률이 낮거나 파손된 부분이 아주 많다. 그리고 특히 육교나 지하 보도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보도의 폭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제를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지 못하는, 대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육교를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런 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턱의 너비나 높이 이런 부분들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보도에 인도에 굉장히 많은 적치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휠체어를 이용하신 장애인분들이 인도가 아닌 그냥 일반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보도의 평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매끄럽지 않거나 또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땅을 다 파헤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고 마지막 이런 부분의 마무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얼핏 보면 이런 부분들도 다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좋은 것 같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자 블록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엘리베이터만 덜렁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이제 통행 목적별 조사 결과를 한번 해봐. 실제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과 함께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또 출근하는 과정에서 또 여가 시설하는 과정 중에서의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분이 출근길과 이제 여가에 관련된 부분을 해본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하철의 승강기가 너무 좁다.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들이 많다는 것,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대기 공간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개인용 이동 장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버스가 왔는데 음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 이 버스 교통카를 체크하는 그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별로 다르거나 앞좌석, 뒷좌석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태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찍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종합평가론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에 실제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2022년, 21년도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전국 단위로 했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분석을 강주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좀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행 시설 중에서는 횡단보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나왔고 여객 시설 중에서는 아까 버스 정류장 한 2,500개 정도 되는 그 버스 정류장에 대한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교통수단 중에서는 지하철과 아까 특별교통수단과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의 편의를 설치해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를 좀 도움해달라가 가장 높은 거였고 두 번째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 이동수단을 더 확대해달라 이런 두 가지 의견이 1순위, 2순위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통약자 보호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또 장애인, 노인의 보호구역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광주에는 약 456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11구역, 그 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54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탑승 자체가 좀 어렵다는 것, 그다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나 수어 방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자석이 부족하다는 것들,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수직 손잡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객 시설로는 경사로가 미확보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아까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도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한 점자 블록 같은 들이 설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은 유효 도로폭이 1.5m 이상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 노상 적치물들, 그다음에 점자 블록이나 선형 블록들이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형별, 장애인 교통약자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폭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또는 수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위한 폭들이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음성 안내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들, 그다음에 점자 블록, 약간 선형 블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입장에서는요, 아까 이제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 너무 빠르게 또는 급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또 버스 손잡이에 있어서도 수직 손잡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까 전자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4차 교통약 이동 증진 계획이 있고 지방별로 있는데요. 국가기관에서는 크게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겠다는 주요 목표,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 문화를 정착하겠다 해서 크게 이제 4가지 추진 과제를 놔뒀는데 이게 그대로 우리 광주도 적용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저장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을 100% 하겠다는 거고요. 물리적 장애인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시스템적 장애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마지막 심리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보면요. 시내버스는 현재 30.6%, 이것은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세운 거이기 때문에 지금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2024년이니까요. 2021년에 30.6%였기 때문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2%를 달성하겠다. 버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도 42%, 마을 버스도 49%라고 이야기를 도입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은 10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고 또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90%, 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61%뭐 이렇게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를 보시면 광주의 성과 분석에 4차 이동증진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3차에 관련된 성과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을 보면 2017년도에는 80%, 2018년은 61%, 2019년도는 117%, 또 2020년도에는 106% 이렇게 차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4차 교통약제 이동진입 계획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저장버스, 물리적 환경, 시스템 장애물 없는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기본 계획과 맞춰가지고 지금 광주에 계획도 세워졌는데요. 비전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주. 목표는 교통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 간의 연계 강화, 아까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복지를 정착하겠다. 이것은 국가 기본계획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도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장버스 도입 의무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전에는 버스가 폐차가 되면 이제 9년을 사용하고 6개월 단위로 해서 한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어 11년 되면 다 폐차를 하는데 폐차를 하면 또 그냥 일반 버스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버스를 폐차하면 무조건 저장 버스만 사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한 7, 8년 뒤가 되면 모든 버스는 저장 버스로 자연스럽게 도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의 확충 이런 부분들은 아마 100%. 근데 현재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150명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광주가 처음에는 129대였습니다. 근데 장애인 숫자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이 되면 128대로 지금 현재는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특별교통수단이라 해놓고 대상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150명당 한 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유아차를 이용하신 분이라든가 임산부 이런 분들이 우리도 교통약자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었었는데 지금 당장 장애인들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른 걸로 조금 대체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버스를 이용을 또 활성화한다는 말은 더 확대하고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라든가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이런 부분은 BF 인증기준을 맞는 그런 아까 여객 터미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또 운전자분들의 교육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것들은 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무장애 정류장은 매년 10개씩 늘리겠다. 또 유류계 위에 덮개가 있는 그런 정류장을 만드는 것도 매년 13개씩 정도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우리 BIT 해가지고 지금 몇 분 뒤에 어떤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매년 한 150개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한 660개 정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가로수로 인한 평탄성이 훼손된 부분들도 연 한 5,000개씩에서 5,000개 정도 하겠다는 것도 볼라드 같은 경우들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그런 보호구역 같은 것도
지정을 좀 더 확장해서 177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서에 나와지 않고 있고요. 그럼 BF 인증이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BF 인증이 있고요. 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BF 인증이 있고 개별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BF 인증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 대상자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이동 편의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19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투자 계획들을 연차별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의 계획들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보완점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적 위주를 수치상으로만 보고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목표 대비 실적의 미달성이 된 이유가 적어져 있지 않고 그냥 안 된 그런 상황만 적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단순히 정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들이 물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됐지만 그 코로나로 직접 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4차 계획 자체가 언제 발표가 됐냐면요. 계획은 2022년부터 시행돼서 2026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발표 시기가 11월 달에 2022년 11월 달에 됐고요. 그러면 광주 입장에서는 야 국가가 9월 달에 발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가 2022년 9월 달에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가 11월이나 10월 정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은 까먹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평가를 하다 보면 계획을 세운다 해서 또 1년을 까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는 또 계획을 세웠을 때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충분히 살리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 광주는 국가에 있는 것 그대로 따라서만 해서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것. 또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울 때 n분의 1로 50개 세운다 하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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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먼저 40개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아주 10월, 9월 달에 현재 서미화 국회의원이 1호, 본인의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칭 자체도 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을 위한 법률, 보장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동권 보장의 교통수단을 시내버스와 지하철 중심이 아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이라고 명시가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동권 보장의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 지원 차량, 이동 서비스 지원 차량,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를 위한 단순 이동 지원 차량, 어르신, 이런 임산부 이런 분들 해가지고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16시간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는 버스 한 대당, 특별교통수단 한 대당 운전원이 2.5명이 배치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동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을 신설해 가지고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평가 계획이라고 있는데 현재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예산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계획은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일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이 광주시 조례는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2013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저장버스 도입률을 적용해가지고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저장버스로 도입해야 된다. 이게 정확히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까지 혹시 그 사이에 지워붙는가 하고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2013년까지 저장버스를 50% 운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이 2024년인데 불구하고 현재 41.9%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조 차량을 15인 이상 스타렉스나 이런 부분들만 지금 개조 차량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까지 개조할 수 있는 부분들, 시각장애를 위한 촉지도 크기 확대와 또 음성 안내장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궤도, 삭도, 궤도는 경전철을 이야기하고요. 삭도는 케이블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나 경전철에도 이동 편의의 교통수단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토론자분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및 시내버스에 수호 방송이 필요하다.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 조속히 설치해달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보행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마을버스에 저장버스를 빨리 도입해달라. 저장버스 이용에 있어서 자유로 이 말은 리프트가 고장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이제 세비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비콜 이용 요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있는데 표준 조례안을 빨리 적용해라. 바우처 택시 이용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풀어달라. 그다음에 빠른 배차, 꼭 빠른 배차가 아니라 수요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배차를 해달라. 그다음에 침대형 차량을 도입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그다음에 배차 후에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국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우리 한국에 2014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공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공고사의 첫 번째가 웹 접근성이었습니다. 아까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까 물어봤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2014년도 했는데 2024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편의증진법을 적용할 때 있어서 건축물의 면적과 건축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에 최근에도 교통약자 이동증진법과 많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이거든요. 아까 여객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은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에 근거한 그런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건축물 면적, 건축 시기에 따라서 다 적용 제외가 되고 있는 거죠. 어제 대법원에서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접근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그 몇만 명가 있는데 편의점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제곱미터 이상만 적용 대상이다 보니까 편의점이 100평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심과 2심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하 기각되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교통수단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의사소통이란 말은 아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어린이들이 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도 이용하기 편하게 그런 다양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아까 이제 14년에 한 거고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또 다시 우리 한국에다 공고한 내용인데요. 공공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서 우리 광주에도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통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나 교통약자의 당사자가 얼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와 모든 법률과 정책에 특히 장애 여성, 소년을 포함해 가지고 주요와 참여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편의증진법 이거 또 나왔고요. 교통수단에서의 접근성 보장에
고속버스와 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들, 웹사이트, 모바일로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동권 관련해서 국가인권의 결정 사례들을 보시면 저장버스 미운행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들, 그다음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공기에서 거부하는 경우들도 몇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는데 그 영역이 예를 들면은 아파트 안에, 그래서 이거는 도로가 아니다, 이런 뭐 영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세비콜, 우리는 그냥 세비콜인데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도 보면 장애인 복지 콜택시, 장애인 전용차 이용,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국가인권위에서 이동권 관련해서 조례 제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이동권 관련 결과는요, 이것은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라는 것은 3년마다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에 접근하지 못한 경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한뭐 10초, 코로나 시기에는 그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료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2014년. 근데 지금은 의료기관까지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동이 불편했다, 그래서 의료에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움들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요, 버스 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의 어려움, 또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시민들이, 장애인들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복지시설 중에 무엇을 가장 원하냐 물어봤더니 2011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은 2014년, 2017년, 2020년, 2024년은 월등하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1위로 올라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해 이동은 생존권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바로 올해 2024년에 광주의 유스케어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강산이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우리 토론자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